그냥 조용히 있어. 괜한 말하지 말고. 윤정이는 남편 박태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태수는 처음이었어요. 태수야, 그 여자는 내 친엄마를 죽게 만든 여자야. 평생 속죄하게 만들어야 해. 녹음기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뺑소니 가해자라니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가해자라는 말인가? 하지만 30년 전 보험 기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나가. 태수의 차가운 선언에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과연 정희는 진짜 가해자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남편 박태수가 돌아오지 않았죠. 시댁에 갔다 온다고 했는데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늘 이랬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고 돌아와서는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태수가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는 안녕하셨어? 오늘따라 늦네. 태수는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씻고 올게. 태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녁 준비해놨어.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고. 태수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답했죠. 알겠어. 그런데 말 조심 좀 해. 태수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현관에 홀로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말조심이라니 무슨 말을 잘못했다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태수는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이상하게 변했어요. 평소에는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는데 시어머니 박말자를 만나고 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랭해졌죠. 정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언가 잔소리를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가움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태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희가 시댁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태수는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놓곤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태수는 찌개 그릇을 내려놓으며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에서 본 적 없는 차가움을 느꼈어요. 마치 원망하는 듯한 아니면 미워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냥 조용히 있어. 괜한 말하지 말고.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쌀쌀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식사를 마친 후 태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한 지 25년 이런 태수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냉대받기는 처음이었죠. 특히 시댁에 다녀온 후에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욱 이상했어요. 정희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때면 옆집에 사는 최영우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태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영호는 보험조사관 일을 하다가 은퇴한 후 부부와 이웃이 되었죠.
정희는 가끔 영호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영호를 만났어요. 영호는 정희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알아챈 듯 물었습니다. 또 태수가 그래? 요즘 이상하잖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도 시댁에 다녀와서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정희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배어 있었죠.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한번 확인해 봐.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태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봐야 해. 정희는 영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정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수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일관적이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태수가 또다시 시댁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희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태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혼자 갈 테니까 집에서 쉬어. 태수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현관에서 태수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태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죠. 그리고 영호의 말도 계속 맴돌았어요.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쓰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태수가 출근한 후 거실 장식장 뒤에 녹음기를 숨겨놓았습니다. 태수가 시댁에서 돌아와 전화를 받는 곳이 바로 그 근처였거든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예정대로 시댁에 갔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선 태수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죠. 저녁 식사 내내 태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이 깊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정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과연 이 작은 기계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을까요? 정희는 침실로 돌아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정희는 숨을 죽이고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태수가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는 소리, 거실로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곧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수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어머니. 네, 방금 들어왔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린 목소리는 정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박말자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에 정희에게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수야, 그 여자 때문에 속상해서 잠도 못 자겠다. 박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독했어요. 정희는 그 여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아니? 박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은 정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수야, 그 여자는 내 친엄마를 죽게 만든 여자야. 정희는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친엄마를 죽게 만들었다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친모는 태수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그게 무슨... 태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 말이야. 너 기억하지? 내가 고등학생 때 일어난 그 사고. 박말자의 목소리는 더욱 냉혹해졌어요. 그 여자가 차로 내 어머니를 쳤어. 그리고 도망갔지. 정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차로 쳤다고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정희는 운전면허도 대학교 3학년 때 따았는데 그때는 이미 태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거든요. 그런데 박말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했어. 그때 뺑소니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여자야. 평생 속죄하게 만들어야 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뺑소니라니 자신이 뺑소니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말인가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자신이 피해자였어요. 친구 차에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들이받아서 며칠 입원까지 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믿기 힘들다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자는 단호했어요. 경찰서 기록도 있고 당시 목격자 진술도 있어. 그 여자가 차에 타고 있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 그런데 합의금만 받고 조용히 넘어갔지. 정희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 기록에 있다고 하니 더욱 혼란스러웠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태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해서. 박말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 어머니가 얼마나 원통하겠니?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정희는 녹음기를 끄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태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속죄하게 만들어야지. 평생 고통받게 해야 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어머니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박말자의 말에 태수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뭐라고 답할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오래된 침묵 후에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믿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녹음이 끝나고 정희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자신이 정말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걸까요? 아니면 박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나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상대방 차량이 도주했었죠. 자신은 며칠 입원했고 상대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피해자였어요. 가해자가 아니었거든요. 정희는 혼란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어요. 정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정희는 태수가 나간 후 옛날 사진첩을 뒤져봤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일을 떠올려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왜 가해자라고 하는 걸까요? 정희는 당시 사고 기록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박말자가 말한 기록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죠. 만약 정말로 자신이 뺀 손이 사고에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를 타고 지방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사고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컴퓨터로 검색해보니 파일이 남아있었어요. 직원이 프린터로 뽑아준 서류를 받아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자 이름이 박은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친모 이름이었죠. 사고 발생 일시를 보니 1994년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장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 중심가 사거리였어요. 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해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 번호였어요. 당시 자신이 탄 친구 차량 번호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목격자 진술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목격자 윤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가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당시 유족이 합의서를 제출해서 수사가 종료되었거든요. 합의서에 적힌 유족 이름을 보니 박말자였습니다.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은 분명히 그날 피해자였는데 기록에는 목격자로 나와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접 가져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경찰서를 나온 정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니 박은주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여 즉사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가해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목격자 윤정희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그날 친구 민경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경이가 운전을 했고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어요. 충격으로 앞차와도 부딪혔고 정희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자신이 목격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았어요. 민경아, 나 정희야. 혹시 대학교 때 우리가 사고 났던 거 기억나? 그럼 내가 운전하다가 뒤에서 받쳤잖아. 너 머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민경이도 그날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 다른 사고도 있었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차에 치인 사고 말이야. 민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 우리 사고 나기 직전에 봤지. 앞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차에 치이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받친 거야. 정희는 민경이의 말에 뭔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고를 목격한 거네? 맞아. 그런데 우리도 사고가 나서 정신없었잖아. 경찰이 와서 조서받을 때 내가 그 아주머니 사고도 같이 신고했던 것 같은데.
정희는 이제 상황이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박은주 씨의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해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박말자는 자신을 가해자라고 하는 걸까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가해 차량 번호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숫자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고의로 수정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 서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진짜 가해자를 숨기고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정희는 문득 박말자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족으로서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혹시 박말자 자신이 가해자인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로 자신을 괴롭혀온 셈이거든요.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영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보험조사관 출신인 영호라면 이런 오래된 사건도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야? 태수와 관련된 거지? 정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영호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녹음기에 들린 이야기부터 경찰서에서 확인한 기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영호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말자가 너를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그런데 기록을 보면 뭔가 이상하고. 맞아요. 분명히 조작된 것 같아요.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목격자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보험금 기록을 뒤져보면 뭔가 나올 거야. 당시에 보험금을 누가 받았는지, 어떤 차량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자. 정희는 영호의 말에 희망을 가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호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걱정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며칠만 기다려봐. 집에 돌아온 정희는 복사해온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해 차량 번호, 사고 시간,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30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누명을 쓰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흘 후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큰일 났어. 내가 당시 보험 기록을 다 뒤져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게 나왔어. 영호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우선 만나서 얘기하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정희는 서둘러 영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혼은 정희가 오자마자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봐. 당시 보험금 청구 기록이야. 정희가 서류를 받아보니 1994년 3월 15일자 보험금 청구서였습니다. 가해 차량 소유주 이름을 보는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박말자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말자가 가해 차량 소유주라는 말인가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거야. 영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경찰 신고 접수 기록인데 신고자가 목격자 윤정희로 되어 있어. 그런데 보험 처리는 박말자 명의 차량의 자손해로 처리되었거든.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손해라는 건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박말자가 피해자라는 뜻인가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바로 함정이야. 보험금은 대인 배상으로 나갔어. 즉, 박말자의 차량이 사람을 쳤다는 거지. 그런데 경찰 기록에는 너를 목격자로 만들어놨고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럼 박말자가 진짜 가해자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가요? 정확해. 박말자가 자기 차로 박은주를 치고 도망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너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거지. 영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당시 합의서야. 박말자가 유족 자격으로 서명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겸한 셈이지.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저를 속인 거네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제게 뒤집어 씌우고. 영호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정해.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태수한테 보여주면 돼. 하지만 정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태수가 믿어줄까요? 벌써 어머니 말만 믿고 있는데. 영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건 팩트야. 보험회사 기록은 조작할 수 없거든. 태수도 이 증거를 보면 진실을 받아들일 거야. 정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와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또 통화를 한 모양이었죠. 태수는 정희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당신이 요즘 수상하게 행동한다고. 정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놔야 할 때였어요. 당신과 꼭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30년 전 사고에 대해서. 태수의 표정이 더욱 딱딱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하려고. 정희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제가 조사한 당시 기록이에요. 태수는 서류를 집어들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정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시 보험금 청구 기록이에요. 가의 차량 소유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태수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가해자라는 말인가?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영호 씨가 확인해 본 결과예요. 어머니가 저지른 사고를 제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태수는 서류를 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해? 당신이 조작한 거 아니야? 정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저를 이상하게 보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전 정말 무고해요. 태수는 정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아온 거 아니야? 내 어머니를 죽이고도 모른 척한 거지? 정희는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제발 증거를 보세요. 보험회사 기록까지 조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나가. 정희는 태수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저를 안 믿는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정희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 다시는 보기 싫어. 정희는 짐을 챙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수는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버스 안에서 정희는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정희는 영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영호는 정희를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챘어요. 태수가 안 믿어줬구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화만 내더라고요. 영호는 정희를 위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진실은 숨길 수 없거든. 그런데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가 전화를 받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윤정의 씨인가요? 저는 박말자 여사님 댁에서 간병인을 하고 있는 간병인입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박말자의 간병인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박 여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식을 잃으셨다가 깨어나시더니 꼭 만나뵈야 한다고 하세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상황이 좀... 박 여사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정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간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할까요? 정희는 간병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말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영호는 정희의 전화 통화를 듣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지마.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몰라. 하지만 정희는 결심했어요. 가봐야겠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영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 가면 안 돼. 정희는 고마워했어요. 둘이서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박말자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간병인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출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간병인이 다시 말했어요. 의식이 있을 때 자꾸 윤정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뭔가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는 영호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말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정희를 보자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말했어요. 말씀하기 어려우시니까 미리 녹화해 두신 영상이 있어요. 꼭 보여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간병인은 태블릿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박말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에게 큰 죄를 지었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말자가 사과를 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내가 내 친엄마를 쳤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거든. 정희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내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 태수를 잃을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을 했어. 박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너는 그저 도와주려던 아이였는데 내가 너를 가해자로 만들었어. 정희야, 정말 미안해.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영상 속 박말자는 계속 말했어요. 태수한테도 거짓말을 했어. 너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그래야 내 죄가 숨겨질 줄 알았거든.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박말자의 고백이 끝나자 영상도 멈췄습니다. 정희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영호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태수한테 보여줘야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어요. 간병인이 연락했나 봅니다. 태수는 정희와 영호를 보고 놀랐어요. 왜 여기 있어? 영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태수야, 너도 이 영상을 봐야 해. 태수는 의아해하며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영상을 보는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말자의 고백을 들으며 태수는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태수는 태블릿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가져온 보험 기록도 이걸 증명해요. 어머니가 진짜 가해자셨어요. 태수는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미워한 게 다 잘못된 거야?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왜 그러시는지 몰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태수는 박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태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박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의사가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많이 위험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어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태수는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몰랐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태수는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피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늦었어요. 정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태수가 뒤따라왔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호가 정희를 따라 나서며 말했습니다. 태수도 피해자야. 너무 미워하지 마.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리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영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희는 택시를 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장례 준비해야 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박말자가 세상을 떠났다니. 마지막에 진실을 고백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정희는 태수의 문자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박말자가 세상을 떠났다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죠. 정희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태수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상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박말자가 평소에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태수는 정희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어젯밤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찾으셨어. 정희는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한테도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실을 말한 박말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또 다른 얘기도 하셨어. 그날 사고 후에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셨대. 내 친엄마가 나타나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본다고. 정희는 박말자도 나름대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거짓말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태수가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 정희는 손을 빼며 말했어요. 태수 씨,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장례나 치르세요. 태수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빈소에 절을 하고 나왔어요. 박말자의 영정사진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발인이었습니다. 정희는 태수와 함께 화장장에 갔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이 끝나고 태수는 박말자의 유골함을 들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도 따라갔어요. 선산에는 태수의 친어머니 박은주의 묘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모자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태수는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정희는 무고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희를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정희는 태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태수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희를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희는 태수 옆에 앉아서 박은주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 전 그날, 제가 어머니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빨리 신고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태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정희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도 없었을 거야.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박은주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 동안 너를 미워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희는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몰랐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태수는 자책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25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너를 의심한 내가 한심해. 정희는 태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태수도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묘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태수가 말했어요. 이제 내려가자. 어머니도 편히 쉬시라고 해야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태수도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정희를 용서해 주세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태수가 말했어요. 정희야, 나는 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과받을 일은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 태수는 정희의 말에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차갑게 대한 건 사실이야. 그 시간들을 어떻게 되돌려?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되돌릴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태수는 정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태수는 아쉬워했지만 정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산 아래 주차장에서 둘은 각자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정희는 버스를 타고 영혼의 집으로 향했어요. 영혼은 정희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영혼은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 태수도 진실을 알았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상처받은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영혼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태수는 매일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사과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수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영호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태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니까. 영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많이 초췌해 보이더라.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것 같아. 정희는 마음이 쓰였지만 애써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며칠 후 영호가 급하게 정희를 찾아왔어요. 정희야, 큰일 났어. 태수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 오늘 아침에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고. 정희는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영호와 함께 태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태수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봤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동료 교사들도 태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한 곳이 떠올랐어요. 선산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산소에. 영호와 정희는 서둘러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태수의 차가 보였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은주의 산소 근처에서 태수를 발견했어요. 태수는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수염도 자라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수 씨? 태수는 정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왔구나. 정희는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태수는 어머니 묘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있어. 어머니한테, 그리고 너한테. 정희는 태수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요. 이렇게 있으면 몸만 상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정희는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뭘 용서하라고 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너를 미워했어. 계모의 거짓말을 믿고 너를 원망했어. 어머니가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 정희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도 몰랐잖아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태수는 자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25년을 함께 살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 정희는 태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태수도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어머니도 당신이 이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태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희야,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정희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는데. 태수는 정희의 말에 더욱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는 태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가요.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해요. 태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정희를 믿고 사랑하겠어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박은주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태수에게 우산을 씌워줬어요. 태수는 정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미워할 수 있었을까?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이에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태수가 말했어요. 정희야,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태수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정희는 태수와 헤어져 영호의 차를 탔습니다. 영호는 정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영호는 조언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절망적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희는 자신도 태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태수와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는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서 얘기해요. 우리 집 거실에서. 태수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고마워. 꼭 갈게.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태수가 혼자 살면서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간단히 청소를 하고 태수를 기다렸어요. 시간에 맞춰 태수가 도착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요. 정희를 배려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태수에게 차를 내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태수는 숨을 죽이고 정희의 말을 기다렸어요. 정희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이별을 선언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 태수는 정희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새로 시작해봐요. 처음 만난 것처럼. 태수는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서로를 믿고 존중해야 해요. 태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할게. 정희는 태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며칠 후 정희는 편지를 썼습니다. 태수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 씨에게 우리가 잃은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소중하길 바라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0년 전에 그 슬픈 일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라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정희가. 태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태수는 편지를 소중히 보관하며 다짐했습니다. 정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한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재혼 예배를 올렸습니다. 25년 전 결혼식 때와는 달리 조용하고 소박한 예배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때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두 분이 겪은 고난이 앞으로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 것입니다. 정희와 태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서약을 했어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예배가 끝나고 영호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 둘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희는 영호에게 고마워했어요. 영호 씨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무슨.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날 저녁 정희와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정희가 돌아와서 다시 따뜻해졌어요. 태수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는 정말 행복해. 너와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정희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하고 싶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정희와 태수는 박은주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성묘를 드리려고 했어요. 산소 앞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화해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어요. 태수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정희를 사랑하고 보호하겠어요. 약속드려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박은주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희와 태수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행복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정희는 오랜만에 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태수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정희가 끓인 찌개가 제일 맛있어. 정희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잊고 태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30년의 오해가 끝났고 진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욱 기대된다. 정희는 일기를 덮고 태수 옆에 누웠습니다. 태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태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도. 오래된 오해는 끝났고 진실은 마침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희와 태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